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늘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는 존재들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 갑자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재산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부자로 유명했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개성의 인삼무역권을 독점하면서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된 임상옥입니다. 임상옥의 아버지 임봉액은 의주부의 상인인 만상에게 돈을 빌린 후 밀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다가 관아에 발각되면서 죽음을 맞게 되죠. 이후 임상옥의 집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며 임상옥은 만상의 집에 노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임상옥의 재능을 알아본 만상이 그에게 밀무역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임상옥 또한 아버지처럼 본격적으로 상인의 길을 걷게 되죠. 1810년 순조 때 국경지방에서 인삼의 무역권을 독점한 임상옥은 1811년에는 홍경래의 난으로 인해 의주부가 위험해지자 홍경래군을 제압할 의병을 모집하고 군수물자를 사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제공하면서 관의 인물들과도 친분을 쌓게 됩니다. 1821년 청나라에서 베이징 상인들이 조선의 인삼을 사지 않겠다며 담합을 벌이자 임상옥은 교묘한 방법을 써서 오히려 그들의 동맹을 깨뜨리고 원가의 수십 배나 되는 비싼 값에 인삼을 팔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베이징의 상인들은 어떻게든 인삼의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단체로 짜고 임상옥의 인삼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뒤로는 은밀히 거래를 시도해 인삼값을 후려쳐서 싼 값에 사려 했지만 임상옥은 오히려 자신이 가져온 인삼의 일부를 불에 태워버린 후 나머지 인삼들마저 모두 태워버릴 것처럼 쇼를 하면서 거꾸로 베이징 상인들의 똥줄을 타게 만든 끝에 수십 배로 비싸게 인삼을 파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임상옥은 자신이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자선사업을 벌이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으로 유명한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무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을 대표하는 부자 가문으로 엄청난 재력을 가졌다고 알려졌죠. 최부잣집의 시조인 최진립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의병장으로 참전에 세운 공을 인정받아 공조참판과 삼도수군 통제사 등의 관직을 지내며 부를 쌓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셋째 아들인 최동량에게 물려줬는데 최동량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을 사들인 후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을 모집하고는 소작료로 수확한 곡식의 절반만을 받았죠. 그러자 수많은 일꾼들이 그의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몰려들었고 최동량은 그들에게 거름을 쓰는 시비법과 모내기를 하는 이양법으로 농사를 짓게 하면서 수확량을 크게 늘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중간 관리자인 마름을 두지 않으면서 마름이 중간에서 소작료를 빼돌릴 가능성까지 없애버린 탓에 최동량은 조선 최고의 부자라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되죠. 최부잣집이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선행을 베풀기 시작한 것은 3대인 최곡선 때부터였는데요. 최곡선은 1671년 조선 현종 때에 큰 흉년이 들면서 농민들이 자신에게 빌려간 쌀을 갚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는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받은 담보문서를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고에 있던 쌀을 꺼내 죽을 쑤어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으며 보릿고개인 3월과 4월에는 무려 100석이나 되는 쌀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이후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만들어 소작료로 받은 수입의 3분의 1을 빈민구제로 쓰는 풍습을 200년 후인 최준의 대해까지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부잣집은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예로 여겨지고 있죠. 12대손이자 마지막 최부자로 유명한 최준은 일제가 조선을 침탈해오자 백산 안희제와 함께 백산상회를 설립해 독립운동가들에게 거액의 독립자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자금 중 6할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바로 백산상회가 됐다고 하네요. 최준은 광복 이후 일제에 빼앗겼던 재산의 3분의 1을 돌려받았는데 그 돈마저 경북종합대학을 짓는데 모두 기부하면서 나라를 위한 인재를 기르는데 힘썼다고 하죠. 그는 죽은 후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최부잣집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관노 출신의 거부 김갑순입니다. 1930년 말 대전 시내의 땅 중 3분의 2가 모두 그의 땅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만큼 엄청난 부를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관노 출신이었던 김갑수는 자신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치는 노름꾼을 잡으러 가던 길에 겁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한 여인을 구해주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김갑순에게 무척 고마워하며 의남매를 맺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여성이 충청남도 관찰사에 첩이되면서 김갑순을 관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도 모자라 하급관리로 만들어줬다고 하죠. 그리고 하루는 김갑순이 허름한 차림을 당했던 선비를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 훗날 그 선비가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는 탁지부의 고관이 되면서 김갑순은 그의 도움을 받아 서울의 중앙관직에 진출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출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부여와 공주의 군수 자리를 산 후 그곳에 운영자금을 횡령하거나 세금을 무리하게 더 걷는 방식으로 많은 돈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는 관직을 그만둬버린 후 공주를 중심으로 여객사업과 군수사업, 공중목욕탕과 극장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들인 후 관직에 있었을 때 알아두었던 인맥들에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큰돈을 번 김갑수는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고 이후 일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번창시켜 나갔죠. 1932년에는 김갑순이 가지고 있던 땅으로 충청남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또다시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덕분에 김갑순이 서울에 갈 때 절반은 남의 땅을, 절반은 자기 땅을 밟고 다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하죠. 해방 이후에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 체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품질 좋은 말들을 나라에 바친 것으로 유명한 제주 말부자 김만일입니다. 김만일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능력과 성품을 좋게 본 명문가 출신의 문시봉이라는 인물이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죠. 김만일은 처가에서 얻은 한 필의 말을 토대로 품종 개량 기술과 번식 기술을 연구한 끝에 전국 최대의 말 공급지였던 제주에서도 품종이 우수한 말을 키우기로 소문난 대목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제주 일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생산해낸 말만 무려 1만 필이 넘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김만일은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값비싼 말들을 무려 수백 필씩이나 나라에 바쳤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을 시작으로 1612년과 1618년 그리고 1620년에도 계속해서 전말을 나라에 바친 공을 인정받아 광해군이 직접 그를 지중추부사 겸 정의품 오이도총부도 총관에 임명했을 정도라고 하죠. 이후에도 1624년부터 5년 동안 우수한 말들을 계속해서 나라에 바치면서 그가 평생 나라를 위해 바친 말의 수만 1300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1628년에는 종일품 순정대부의 벼슬까지 받게 되죠. 김만일의 후손들 역시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대로 2만 필이 넘는 군말을 나라에 바쳤다고 하는데 세계사에서도 이 정도로 많은 수의 말을 국가에 바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계속되자 과거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죠. 하지만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작 유교사회였던 조선의 선비들은 만약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여기면 목숨이 날아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대놓고 까버렸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거침없이 왕을 까버렸던 조선 선비들의 일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유명한 조식은 37살 때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학문을 닦는 데 집중한 인물이었는데 이후 명성이 높아진 조식에게 여러 번 관직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관직에는 나가지 않은 채 현실 정치에 많은 비판을 가했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글이 바로 그가 55세에 명종에게 단성현감의 벼슬에 오를 것을 제안받았을 때 명종의 제안을 거절하며 올린 단성소라는 상소문이었습니다. 단성소에서 조식은 명종 대신 수렴청정을 했던 문정왕후를 두고 남편일은 과부가 국정에 대해 뭘 알겠냐며 막말을 한 것도 모자라 명종 또한 압이 없는 고아라서 그런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명종 밑에 있는 신하들도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모을 생각만 한다며 비판했죠. 때문에 이미 나라의 기틀이 무너진 지 오래고 백성들의 마음도 왕에게서 떠난 지 오래인데 만약 자신이 그런 명종 밑에 있어봐야 백성들을 착취하는 다른 관리들처럼 될 뿐이기 때문에 굳이 관직에 오를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글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대비인 문정왕후는 과부에 불과하고 명종은 압이 없는 고아일 뿐이니 나라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비판이었죠. 단성소를 읽은 명종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대단하신 대연자 조식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단성현감 같은 작은 벼슬을 내리려 했구나 라고 말하며 조식을 비꼬는 말을 하고는 아무리 내가 어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한나라의 임금인데 어찌 신하된 몸으로 이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간언을 올리는 선비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며 말린 끝에 조식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경종이 즉위한 1720년 성균관에 윤지술이라는 유생이 있었는데 당대의 권신인 이의명이 선대국왕인 숙종의 일대기를 기록할 때 숙종이 장희빈을 죽인 부분을 편파적으로 기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의명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바로 경종이 숙종과 장희빈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때 윤지술이 이의명이 쓴 숙종의 일대기가 편파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명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개 유생이 당시 노론 세력을 주도하던 이의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노론은 윤지술의 언사가 불손하다며 집단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윤지술은 유배를 간 뒤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다음은 조선왕조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김아제의 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아제는 전 영의정이자 정조의 최측근 대신이었던 김양택의 아들로 1784년 음력 6월 20일 2조 참판을 지내던 중 남인 최재공을 탄핵했다는 이유로 유배당한 윤득부를 옹호하다가 관직을 잃게 되죠.
그런데 김아재는 파직을 당한데 앙심을 품기라도 한 것인지 한 달쯤 후 예방승지 이재학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는데 그 쪽지가 국왕인 정조를 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이재학이 그 쪽지를 펼쳐보니 도저히 임금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매우 참혹하고 흉악한 말들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조정의 신하들이 충격과 공포로 발칵 뒤집혔으며 정조도 그 쪽지를 보고 태어나서 이렇게 흉악한 글은 처음 본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참담한 일을 저지르는가? 하고 경노했다고 하죠. 정조는 과거에 김아재에게 미치광이 증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도져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아재의 글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조가 김아재를 국문했을 때 직접 말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영조가 즉위한 해에 이도현이라는 인물이 영조를 향해 경종에게 게장을 먹여서 독살한 살인마라고 비난했다가 처형을 당했는데 정조는 김아재의 쪽지가 영조를 살인마라 비난한 이도현의 말보다 더 심하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그 쪽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서 김아재가 얼마나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알도록 하자고 말했을 때도 이 쪽지에 들어있는 욕설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뼈가 저리게 할 정도인데 어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겠는가? 라고 말한 후 불태워버렸다고 하죠. 이후 정조는 김아재에게 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물었는데 그 이유가 정말로 황당했다고 합니다. 영조의 정적이었던 김일경이 경종 시절 신임사화를 일으켜 노론을 탄압했다가 갑진년에 죽었는데 올해가 바로 갑진년이기 때문에 자신도 김일경과 같은 악명을 역사에 길이 남기기 위해 일부러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죠.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나 출세길이 보장된 그가 황당하게도 영조에게 처형당한 역적인 김일경을 본받아 역적으로 죽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왕을 욕하는 미친 짓을 저지른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영조가 조선을 다스리던 1755년 2월 4일 전라도 나주의 객사 망화루 벽에 익명의 괴서가 붙었는데 그 괴서에는 조정의 간신들이 가득 차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는 내용이 써져 있었죠. 그 사실이 영조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나주에 살던 윤지라는 인물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결과 윤지와 그의 일족들은 물론 500명이 넘는 남인과 서론의 인물들이 사형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 사건을 나주괴서 사건이라고 하죠. 영조가 나주괴서 사건을 처리한 후 역적을 토벌했다며 특별시를 치르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답안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때 한 명도 아니고 무려 2명이나 답안지에 영조의 휘인 금까지 직접 꺼내면서 영조를 향해 패드립을 쳐버린 식권변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인 심정현은 영조의 어머니가 숙종과 인현왕후를 모시던 무수리 출신이라는 것을 이용해 이금의 어미가 미천한 출신이라 그런지 그 아들인 이금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 자신의 형을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다 라는 내용을 답안지에 써서 제출했고 영조는 답안지를 다 읽지도 못하고 화가 나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눈물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과거 심정현의 형들이 역적으로 몰려서 영조에게 처형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조에게 한을 품은 그가 패드립으로 가득한 답안지를 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범인인 윤회는 웬 문서 하나를 가진 채로 잡혀왔는데 윤회가 가지고 있던 문서에는 죽은 역대 조선왕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영조가 놀라서 대체 왜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까지 적어뒀냐고 물어보자 윤회는 내 아들 이름으로 쓰려고 그랬다며 영조를 도발했습니다. 당연히 대놓고 왕을 모욕한 심정현과 윤회는 물론 그들의 일족까지 모두 죽음을 맞았고 신하들에게 굴욕을 당한 영조는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역대 왕들을 모셔놓은 종묘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네요. 잘생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다고 하는데요. 기록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미남들이 조선시대에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제대로 꾸미지도 않는 그 시절 사람들이 잘생겨봐야 뭐 별거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친왕 이강의 차남이자 조선의 꽃미남 왕자로 유명한 이후 왕자의 사진만 보더라도 타고난 미남 미녀들의 외모는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조선시대의 미남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맏아들이자 조선의 5대 국왕인 문종은 아주 잘생긴 호남형의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문종은 수염이 매우 풍성해서 마치 삼국지의 관우와 같은 풍모가 있었고 얼굴 또한 매우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가 세자 시절 조선에 왔던 명나라 사신들 중 문종의 외모에 대해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조선의 10대 국왕인 연산군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늘씬한 몸매를 가진 꽃미남이었던 것으로 짐작되죠. 조선왕 조실록 연산군 일기 10년의 기록을 보면 지방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임금인 연산군은 허리와 몸이 가늘어서 위험이 없다. 얼굴이 희고 마른 체형에 키가 컸으며 눈가가 붉었다 라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야사에서는 연산군이 어머니 패비 윤씨를 닮아 고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마치 여인네 같다며 수군대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외모에 대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아버지 성종을 닮아 큰 키에 얼굴에는 수염이 적고 피부가 몹시 하얗다는 기록을 봤을 때 지금 기준에서 보면 충분히 꽃미남으로 불릴 만한 외모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성종과 중종 때의 문신이었던 조광조도 당대의 미남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조광조가 밖에 나갈 때마다 그의 외모에 반한 여인들이 상사병을 앓았으며 조광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그의 이웃집 여인은 한밤중에 몰래 담을 넘어 책을 읽고 있는 조광조의 방에 들어갔다고 하죠. 하지만 정작 조광조 본인은 자신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의 문신인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을 보면 조광조가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것이 어찌 남자의 얼굴이란 말이냐 라고 한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징비록을 쓴 서해 류성룡 또한 그 시절 한국과 중국, 일본을 모두 합쳐서 가장 잘생긴 미남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라고 하죠. 선조실록을 보면 선조가 류성룡을 가리켜 금옥처럼 아름다운 선비다 라고 그의 외모를 극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류성룡은 평소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밖에 나갈 때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하네요.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백사 이양복은 류성룡 이덕형과 함께 선조 시절 3대 미남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양복의 얼굴이 워낙 잘생기고 풍채가 좋아서 밖에 나갈 때마다 여자들이 그를 너무 쳐다보는 바람에 이양복의 아내가 몹시 질투를 하면서 바가지를 긁어댔다고 하죠. 아내에게 시달리던 이양복은 결국 나갈 때마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게 되었는데 잘생기지 않은 사람도 이양복을 따라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면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밖을 다니는 행동이 마치 유행처럼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조선의 21대 국왕인 영조는 쌍꺼풀이 진 길쭉한 눈을 가진 데다 오똑한 코와 조그마한 입술을 가진 외모로 그야말로 조선시대 남자들이 추구하는 미남상의 얼굴이었다고 하죠.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가 무술이 출신에서 정일품 빈까지 올라간 것으로 봐서 그녀의 외모가 무척이나 뛰어났을 거라 짐작되기 때문에 영조가 어머니의 외모를 물려받아 미남이 되었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영조의 손자인 정조는 오똑한 콧날에 큰 눈과 갸름한 얼굴을 갖고 있어서 지금 시대로 치면 아이돌상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인 영조가 미남으로 유명했던 데다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도 영조의 후궁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의 외모를 물려받아 엄청난 미남이었다고 하니 정조 또한 미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죠.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홍구경 역시 미남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평소 홍구경을 싫어하던 해경궁 홍씨마저도 한중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길 정도였다고 하죠. 잘생겼다. 홍구경이 너무 잘생기고 말재주까지 뛰어난 탓에 내 아들을 홀려버렸다. 홍구경은 키가 크고 수려한 용모에 언변까지 좋아서 그에게 빠진 동궁을 보고 있으면 마치 첩에게 푹 빠진 사내 같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심낙수가 쓴 은파산고에도 홍구경이 눈치가 빠르고 민첩했으며 외모가 준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승정원 일기를 보면 말년의 시력이 극도로 나빠진 영조가 옆에 있던 사관에게 홍구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 이때 사관이 영조에게 매우 준수하다고 대답한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조선의 23대 국왕 순조의 맏아들인 효명세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정조를 빼닮은 외모로 주위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하죠. 순조실록을 보면 효명세자는 이마가 솟은 귀한 상으로 용의 눈동자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궁궐 안의 모든 이들이 효명세자가 정조와 닮은 미남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은 역대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잘생긴 미남왕으로 유명하죠. 헌종실록을 보면 그가 아름다운 외모에 좋은 목소리를 지녔다고 기록돼 있는데 자신이 잘생겼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었는지 매일 거울을 보며 데비마마는 어찌 나를 이리도 잘생기게 낳으셨다는 말이냐 라고 한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헌종실록 외에도 헌종의 외모에 대해 극찬하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으며 당시에도 잘생긴 외모 때문에 수많은 궁중여인들의 선망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죠. 다만 17살 때 천연두를 앓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그 이후에 헌종의 피부가 조금 안 좋아졌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고종의 5번째 아들 의친왕 이강의 둘째 아들이자 조선의 마지막 왕자인 이유도 헌종 못지않은 미남으로 유명하죠. 이호 왕자의 사진이 2007년에 처음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정말 미남이 맞다며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대의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당시 외국 공사들도 한결같이 그의 외모를 칭찬했다고 하죠. 고종의 시종이었던 김황진의 조카로 이호 왕자를 직접 만났던 김우란도 이호 왕자는 과연 소문으로 듣던 것처럼 왕실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얼굴은 백옥같이 희고 두 눈에는 광채가 도는 것이 밤중에 만나보아도 귀공자임이 틀림없었다 라고 묘사한 것을 보면 이호 왕자가 과거와 현재의 기준으로 모두 미남으로 평가받을 만큼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